네, 오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도대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이게 중요한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라는 게 지역가입자도 있고, 직장가입자도 있고, 거기에 속한 피부양자도 있잖아요. 우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 완화됐다고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바뀐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요, 어떤 점수에 의해서 그 점수가 몇 점인 사람은 얼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어디에 부과될까요? 나한테서 발생한 소득에 의해서 점수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점수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가소득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 재산이랑 자동차에 부여되는 점수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보험료 부과 점수에는 소득도 영향을 주고 재산도 영향을 주고 자동차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홈페이지에 나온 부과 체계예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분명히 나와 있죠. 소득은 9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속한 등급에 따라서 나한테 점수가 부여되고, 그리고 거기에 183.3원을 곱해서 그 금액을 보험료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등급을 확인한 다음에 그 등급 점수를 18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금액들이 다 합산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11개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일단 소득을 먼저 보면요. 어떤 게 내 소득에 합쳐질까요? 결국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려면 일단 내 소득 금액이 얼마일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 소득 금액을 구성하는 게 뭘까냐예요. 그 소득 금액을 구성하는 게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근로 소득도 있고, 연금 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다는 거죠. 이런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그 합산된 소득이 도대체 어떤 구간 안에 어떤 등급 안에 속하게 될지, 그걸 알아야지 건강보험료 점수가 내가 몇 점이 될지 아는 거예요. 소득 관련된 점수가. 그럼 일단 다른 거는 소득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로소득,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연금 금액을 보면 되거든요. 물론 요 금액들은 30%가 적용되긴 하지만 기타 소득도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살펴보지 않을게요. 사업소득이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세무서에 내가 신고하는 소득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내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해요. 이때 사업소득을 내가 뭐라고 신고할까요? 이때 사업소득은 임대료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후의 금액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보고, 그게 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임대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으로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임대료에서 비용을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차감하게 될까요? 그 비용을 단순하게 어떤 경비율에 의해서 차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100을 벌었으면 60은 경비야 라고 하는 게 경비율이에요. 그럼 장부를 작성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이 부동산을 사면서 이자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고, 이걸 사면서 비용이 이런 수수료가 들었고, 이걸 사기 위해서 난 중개 수수료를 얼마 냈고, 아니면 뭐 이런 비용들을 다 하나씩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서 이게 뭐 감가상각 같은 걸 통해서 장부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신고하는 방법은 이 장부 작성을 할 때도 사실 이걸 많이 기준으로 삼아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수준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신고하는 걸 이쪽으로 많이 신고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서. 근데 이 부분은 올해 개정됐으니까 꼭
반드시 챙겨서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2018년도 소득을 2019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그때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부분이 약간 개정됐거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이 신고 방법에 의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는지, 내가 소득 임대료가 얼마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길지 보면, 내가 상가 건물을 누구한테 임대했어요. 그럼 2,400의 수익이 발생한대요. 상가를 내가 산 거겠죠? 상가를 사서 임대를 놨더니만 1년 동안 2,4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2,400이 내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2,400에서 경비를 제외한 후의 금액이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 경비를 제가 어떻게 제외했죠? 이런 여기 좀 잘못 적혀있는데 단순 경비율이에요. 단순 경비율로서 이걸 비용을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만약에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저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에 해당하는 거를 점수를 부과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 임대료 수입이 2,400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 신고되는 소득은 1,400으로 신고했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1,100만 원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이 난 임대료 소득만 있다. 그런 나한테 얼마의 점수가 부과되냐면 이 점수가 부과돼요. 그래서 나는 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이 임대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이만큼의 보험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점수를 구한 거에서 183을 곱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방법이 있어요. 이게 소득이 따로 있고 재산이 따로 있거든요. 일단 소득이에요. 보시면 1,400이었잖아요. 그래서 637인 거예요. 1,400의 소득 구간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에다가 183.3원을 곱한 이게 건강보험료 소득에 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도 알아야 되겠죠. 난 이미 상가를 샀어요. 사기만 해도 사실 보험료는 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임대료를 발생하지 않아도 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임대까지 했다면 임대료와 관련된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임대료 수익 2,400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 재산이 얼마일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추정했냐면, 내가 총 재산에서 수익률이 5%라는 걸 가정해서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꾸 대출을 같이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그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의 자산, 그 자산 자체가 나한테 주는 수익을 기준으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의 수익률이겠죠, 이건. 그러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만약에 수익률이 5%라면 그 재산가액은 한 4억 8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로 이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걸 4억 8천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료 재산분을 판단하는 그 재산의 기준은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시가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이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는 제가 이 시가의 한 80% 정도로 봤거든요. 이 80%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 재산으로 인해서 나한테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얼마 나오냐? 13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만약에 내가 이게 똑같겠죠. 만약에 임대 수익이 똑같다면, 수익률을 똑같이 고려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제가 이건 참고 삼아 하나 더 해놓은 거고요. 결국 나는 기준 시가 3억 8천짜리 재산을 그냥 갖고 있다면, 그러면 13만 3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보통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은 갖고 있거든요. 자기 집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기준에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상가까지 갖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 16만 8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을 내가 어떤 부가 기준 안에서 보냐면요. 이 재산은 약간 표가 다르거든요. 아까랑 약간 다르죠? 그럼 내가 만약에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보잖아요. 아까 3억 8천이었죠. 3억 8천이었으면 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3억 8천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7, 3, 1, 2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고려해서 제가 183원을 곱해서 아까 계산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걸 추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 내가 2,400이라는 임대료를 얻잖아요. 사실 임대료 금액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가에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나는 세무서에 소득 금액을 한 1,400 정도로 신고했을 거고, 이 1,300에 의해서 나는 소득과 관련된 보험료로 이만큼을 납부하게 될 거고, 재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가 건물 임대료 수익이 2,400 정도 나는 상가 건물을 내가 추가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면 월별로 이만큼의 보험료가 추가 납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많은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사실 200만 원에서 보험료가 이만큼 발생한다면, 아, 나 투자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는 이 소득도 가정했고, 재산도 일부 가정한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금액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임대사업 중에 약간 다른 업종을 갖고 왔는데, 그냥 참고 목적으로 갖고 온 거고요. 업종별로, 왜냐하면 기준 경비율이란 게 다르거든요. 그걸 참고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이 작지 않았는데, 과연 그럼 도대체 6천만 원이면 얼마 될까요? 이게 소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건강보험료가. 이때 보면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예요. 2,400에서 단순히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세무서에 임대료 수입이 6천만 원 발생했을 때 4,9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럼 이분은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소득분, 아까와 똑같은 가정하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소득분 보험료로 이만큼을 납부하게 될 거고, 건강보험료, 재산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로 이만큼을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아까는 재산이 3억 정도 증가했을 때 13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런 보험료를 감안해서 내가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가 하나뿐인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보험료가 언제 반영될까요?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소득에 대한 소득분 보험료가 있을 거고, 내가 재산을 취득했으면 그 재산분 보험료가 있을 거거든요. 소득은 언제 신고하죠? 내가 만약에 소득이 2017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나는 2018년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거고, 이 소득과 관련된 보험료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부과되게 될 거예요. 소득은.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상가를 딱 샀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그쵸?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상가를 취득했다면 나는 이 소득을 언제 신고하게 되냐면, 이 소득을 2009년도 5월 달에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하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그럼 이때 부과된 이 내가 받은 임대료 금액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2019년 11월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가를 취득하면서 재산은 언제 늘었죠? 2018년 1월 1일 날 늘었잖아요. 근데 재산세 부과는 언제 되냐면 그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럼 이 6월 1일 시점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분은 요때 11월 달에 반영되게 된다는 거죠. 2018년 11월 달에. 내가 이때 상가를 취득했다 해도 이 상가와 관련된 소득은 2019년이지만 재산은 2018년 11월 달에 반영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상가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저는 어쨌든 이거 지금 가정을 할 때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난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다고 보고 이걸 보험료를 추정해 본 거예요. 타소득이 있다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추가되겠죠. 소득 관련된 보험료가. 그리고 요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기준시가를 할 때 결국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세하는 기준은 사실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는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정해 본 거예요. 임대료가 2,400만큼 발생하는 그 시가를 추정한 다음에 그 시가에서 80%만큼 가정했기 때문에 내가 임대료 2,400 발생하는데 나는 이만큼 보험료를 내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 시가에 의해서 내가 속하는 재산 점수가 어디인지 보고 그 재산 점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